오늘은 정말 심각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 뭔지 아시나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무서운 미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시나리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노란봉투법,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건가? 세 가지 핵심 변화. 먼저 노란봉투법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고용한 회사하고만 협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원청 회사와도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사내 하청 직원이 현대차와 직접 임금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직접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 공장 이전, 사업부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 비용을 노조나 개별 노동자가 배상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노동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입니다. 경제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기업들의 악몽, 경영 불가능 상태 도래, 모든 경영 결정이 파업 사유가 된다. 가장 무서운 변화는 기업들이 더 이상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같은 경영상 결정을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노조와 협의는 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경영진에게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결정이 파업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경쟁력을 위해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노조가 그럼 우리 파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면 그럼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파업한다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한 전자회사가 중국 저가 제품과의 경쟁을 위해 일부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라며 파업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경쟁력을 잃고 결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2.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AI 로봇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며 반대 파업을 벌입니다. 결국 기술 혁신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시나리오 3. 한 조선회사가 불황으로 인해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청, 하청 할 것 없이 모든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갑니다. 회사는 구조조정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원청, 하청 동시 파업의 공포. 특히 무서운 건 원청과 하청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자기 회사하고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청 회사와도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현대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파업하고 동시에 수백 개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마비되고 회사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경제 전반의 대혼란, 투자 기피와 성장 동력 상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탈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 외국인 투자입니다. 실제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실행될 경우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파업이 터질지 모르고 경영상 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기업들의 해외 이전 가속화,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이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겁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도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을 할 수 없다며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국내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성장 동력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 심리 급냉각, 주식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같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주가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엄청날 거고요. 일반 국민들이 받을 충격, 물가 상승과 서비스 중단, 모든 것이 비싸진다. 노란봉투법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하철, 버스,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관리 등 많은 공공서비스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원 청소, 급식, 보안, 시설 관리 등 많은 업무가 외주로 처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청소가 중단되거나
급식이 중단되거나 의료 장비 관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별 파급 효과,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제, 제조업의 몰락,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모두 복잡한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차 하나만 봐도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수천 개나 됩니다. 이 모든 업체의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 결정에 대해 파업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른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받게 되고 결국 전체 산업이 마비되는 거죠.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건설 회사들은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제 모든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 배관, 타일, 도장 등 각 분야별로 파업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만 멈춰도 전체 공사가 중단되는데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업이 일어나면 완전히 마비됩니다. 물류업의 대란, 물류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은 수많은 배송업체, 포장업체, 분류업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업체의 직원들이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면 배송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없게 되고 생필품 배송도 중단될 수 있어요. IT 업계의 충격, IT 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일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많은 업무가 외주로 처리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거나 네이버 검색이 안 되거나 온라인 쇼핑몰이 다운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생존 위기, 가장 큰 피해자들, 협상력 없는 중소기업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들일 겁니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자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부품업체를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대기업과 직접 협상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중소기업 사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많은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매출은 늘지 않으니까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특히 노동 집약적인 업종일수록 타격이 클 겁니다.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서 대량 폐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자리 감소의 역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면 결국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신생 기업들의 창업도 어려워질 거예요. 해외 사례로 본 무서운 미래, 실패한 나라들의 교훈. 아르헨티나의 몰락.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위권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자 보호 정책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게 됐고 외국인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수십 년간 경제 침체를 겪으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됐죠. 그리스의 재정 위기. 그리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서 정부 지출이 급증했고 경제 효율성은 떨어졌어요. 결국 2010년 재정 위기를 겪으며 EU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 베네수엘라는 더욱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포퓰리즘 정책과 과도한 노동자 보호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현재 국민의 30% 이상이 해외로 떠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모두 현실화될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단기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우선시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독일처럼 노사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처럼 과도한 보호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노란봉투법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최근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노란봉투법이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비판적일 텐데요. 오늘은 그 반대편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왜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경제학 이론과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점이 있었구나 하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소득 증가가 만드는 선순환, 내수 경제의 폭발적 성장, 임금 상승이 경제 성장의 열쇠. 노란봉투법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오르면 기업 부담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특히 중상층과 서민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들은 번 돈을 거의 다 쓰게 됩니다. 부자들과 달리 저축할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 100만 명의 월급이 평균 50만 원씩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연간 6조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 6조 원이 고스란히 소비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점, 쇼핑몰, 문화생활,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쓰이면서 관련 업계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수효과라고 부릅니다. 1원의 소득 증가가 최종적으로는 2, 3원의 경제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곳에 돈을 쓰고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내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는데 노란봉투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으로 인한 생산성 혁명.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단순히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떠했나요?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관계였죠. 노동자들은 회사가 우리를 착취한다고 생각하고 경영진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독일을 한번 보세요. 독일은 공동결정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경영진과 함께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 노란봉투법보다도 더 강력한 노동자 권익보장 제도죠. 그런데 독일 경제가 무너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일은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 품질 개선 방안, 효율화 방법 등이 현장에서 직접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조업에서 가장 좋은 혁신 아이디어는 현장 노동자들에게서 나옵니다. 매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노사 갈등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노동자들도 어차피 회사가 내 의견을 안 들어줄 텐데 왜 말해? 라고 생각했고 경영진도 노조가 반대만 할 텐데 왜 물어봐? 라고 생각했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벽이 허물어집니다. 서로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장되니까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회 양극화 해소로 인한 경제 활성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죠. 이런 양극화는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많아질수록 전체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반대로 소득 분배가 개선되면 경제가 더 활발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질수록 안정적인 소비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요. 하청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낮은 임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현대차 본사 직원과 현대차 사내 하청 직원이 비슷한 일을 해도 임금 차이가 2배 이상 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가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청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소비도 늘어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자녀 교육에 더 투자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게 되죠. 이 모든 것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중상층 확대의 경제적 효과. 중산층이 늘어나면 경제에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안정적인 소비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중산층은 소득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자동차를 할부로 사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들이 모두 안정적인 소비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죠. 둘째, 창업과 혁신이 늘어납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소득 격차가 심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갈등이 많고 이는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기업의 혁신적 경영 촉진, 안주에서 혁신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굳이 혁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저임금 경쟁에서는 결국 이길 수 없거든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기술 혁신, 공정 개선, 부가가치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거죠. 덴마크가 좋은 예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런데 덴마크 경제가 무너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임금 때문에 덴마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혁신에 투자해야 했어요. 그 결과 레고, 마에르스크, 노보노디스크 같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덴마크는 높은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화에 일찍 투자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뛰어난 기술을 가진 곳들이 많아요. 다만 지금까지는 저임금에 안주해서 굳이 혁신할 동기가 부족했던 거죠. 노란봉투법이 이런 동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자동화에 투자하게 됩니다. 로봇, AI, IoT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겠죠.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빨리빨리 문화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추격형 성장 모델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제품을 더 싸고 빠르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경제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 수 없는 혁신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스위스를 보세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금을 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맥도날드 알바생도 시간당 2만원 넘게 받아요. 그런데 스위스 경제가 무너졌나요? 오히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위스는 높은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했어요. 정밀기계, 제약, 금융, 명품 등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한 거죠. 롤렉스, 네슬레, 노바티스, UBS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스위스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K-컨텐츠 등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 많아요. 다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저임금에 의존한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런 기업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줄 수 있어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단순 조립이나 하청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연구개발, 디자인, 브랜딩, 마케팅 등에 더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인적 자본 투자 확대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 교육과 훈련 투자의 선순환,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늘어나는 지출이 교육비입니다. 자녀 교육은 물론이고 본인의 스킬업을 위한 투자도 늘어나죠. 이는 국가 전체의 인적 자본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 기술을 익히고 외국어를 공부하게 되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들의 자녀들도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교육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역량 향상에 투자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어차피 싸게 쓸 수 있는데 굳이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비싼 인건비를 주게 되면 그만한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게 됩니다. 기술혁신 촉진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인건비 상승이 기술혁신을 부른다. 경제사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기술혁신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비싼 인건비를 기술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도 사실 인건비 상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자 기업가들이 기계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임금 때문에 굳이 자동화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기술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AI, 로봇, IoT,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만약 인건비가 계속 싸다면 기업들은 굳이 이런 비싼 기술에 투자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로봇 사는 돈으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인건비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로봇과 AI가 사람보다 경제적이 되는 지점이 빨리 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에 투자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단가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단가 경쟁을 해왔습니다. 같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런 경쟁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노란봉투법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가치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 향상. 애플이 아이폰을 왜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보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이면 비싸도 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삼성이나 LG는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단계에 올라섰고 중소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해요. 노란봉투법은 그런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더 부가가치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거든요. 노란봉투법,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에 안주하면 결국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이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